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평촌에서 연세 이야기 규정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치의학 박사 유성원입니다. 멋집니다. 저는 치과 1타 닥터 꼬집 연세 마이든 치과 남택진입니다. 요즘 나 원장님 좋은 소식 곧 들린다고. 지금 여러분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나 원장님이 운영하는 그 닥터 꼬집 채널에 닥터 꼬집으로 검색하면 바로 치과 1타 아니면 뭐 네, 닥터 꼬집 뭐 뭘로 검색해도 나오긴 지금 합니다. 1만 명 지금 구독자를 코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한 4명 나왔어요. 4명.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10,000명 이벤트 뭐 없다 그러는데 아쉽게도 도와주십시오. 말로만 하지 마시고 뭐 도와주는 게 있어요. 뭔가 선물이 있어야. 아니 뭐 스타벅스 쿠폰이라도 드리려고 해도 지금 개인 정보가 없잖아요. 그럼 실시간으로 10,000명이 되는 순간 굉장히 그 축하를 저거 해드릴게요. 네, 구독자 저희는 이제 10,000명이고 의학 채널 비욘디는 이제 거의 200만을 진짜 200만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의학 방송이 진짜 200만 명이 저희를 볼 수도 있다. 더욱더 책임감을 느끼고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이제 근본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또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열심히 또 하고 있어요. 가을방학님 반갑습니다. 200만 중에 한 분이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저희 주제를 가지고 재미있는 주제를 또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인가요? 근데 근본 코퍼레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그러고 갑자기 가을방학으로 넘어갑니까? 네. 약간 아직까지는 요즘에 부끄러워가지고요. 네, 근본 코퍼레이션 법인의 대표님이시죠? 저 아니에요. 그런가요? 대표님은 따로 그래요? 계시고 네. 대표님은 아무튼 그럼 바지 사장 이런 건가요? 저는 기술 책임자 정도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로자의 김현님 반갑습니다. 근로자의 날 병원 쉽니다. 네. 저희도 대학병원 아마 안 쉬는 걸로. 그런가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마 대학병원은 안 쉬지 않나요? 피디님 맞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마 그런 거. 저희 이제 개인 병원들은 저희는 일하고 싶어도 우리 직원분들도 쉬셔야 되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다 쉬고 싶어 하고요. 저도 쉬고 싶습니다. 네. 우리도 근로자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는 쉬고, 근데 이제 여는 병원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제 뭐 워낙 노동법이 빡세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임금 좀 더 챙겨주고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뭐 다 같이 그냥 쉬는 걸로. 그리고 저희는 비욘디 방송 찍으러 가죠. 맞아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스케줄이 원래 1년 전부터 잡혀 있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정상진료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는 그냥 이게 개인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중증 환자가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수련회 때 보면 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수련회 때는 근로자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였을까요? 네. 상근로자인가요? 네. 거의. 근데 벌써 지금 시간이 꽤 돼가지고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할 얘기가 왔습니다. 네네. 오늘 저희가 쉬는 날이라고 저희도 약간 느슨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였나? 제발 하지마 시리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오늘은 이제 이게 빠바팡 터져야 되는데 2025 제발 하지마 시리즈 1탄 이렇게 제가 10,000명 되면 터트려 드릴게요.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이거를 야심차게 이제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이게 좀 시리즈로 좀 갔으면 좋겠다. 치과 치료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뭔가 안 해도 되는 거를 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서 좀 그런 거를 쉐어하고 공유하고 좀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담았달까? 맞습니다. 이제 보통 치과나 특히 치과병원 가시면 이거 꼭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이제 환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공유하면 그 실은 하지 마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런 치료는 꼭 하지 말라기보단 여러분이 하셨던 치료가 이게 이래서 했던 거였구나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았던 치료가 꼭 필요한 거였나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달아서 얘기해드리면 구독자분들도 아마 치료 받고 나서도 시원하게 나 진짜 치료 잘 받았다라는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안 해도 되는 거였어? 나 호구 된 나 호구된 거였어? 이런 전문 용어를 네네네. 이런 최소한의 치과 치료만 받았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저희의 맞습니다.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총론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총론이냐고 하면은 이게 너무 강론으로 들어가서 너무 디테일한 증례들을 그동안 너무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정리가 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론으로 해서 좀 우리가 이제 치과 연대잖아요. 둘 다 이제 연세대를 나오기도 했고 뭔가 연합해서 맞아요. 뭔가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저희의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저희끼리 수다 떠느라고 도움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서 반성하는 한 전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좀 더 도움이 되고 나원장님 싶습니다. 훨씬 도움이 네. 많이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리하는 개념으로 맞아요. 한번 다루면 좋겠다. 그래서 네. 시리즈로 좀 테마를 좀 맞아요. 나눠가지고 해볼 예정이고 오늘은 네. 어떤 내용을 앞으로 얘기할 건지 그리고 맞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이런 것들 네. 좀 담아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케이스들 증례들이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하더라도 조금 이것보다 덜 해도 되는 많은 케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쵸. 이제 치과 이미지가 좀 검색해보면 네이버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사기꾼? 약간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야, 치과 가서 당했어. 약간 맞아요. 치과 의사는 다 사기꾼들이야. 약간 이런 이미지가 우리나라에서 너무 강한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훌륭하신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치과랑 친하게 지내야 되거든요. 치과를 안 가고 평생 살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꼭 네네네. 필요한 필수 직종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조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보여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진료 받은 네. 거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네. 눈으로 확인하기도 어렵고 입안에서 그냥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보다 비싼 진료이고 하니 맞아요. 근데 또 그러고 보면 국내에는 그렇게 비싼 진료는 또 아니긴 한데요. 해외에 비하면 그건 저희 사정이긴 하니까. 맞아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좀 도움이 되려고 이런 방송을 네.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는 정말 나 잘못 받은 것 같아. 나 호구당한 것 같은데 다시 돌려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한번 치료가 되면 맞아요. 이미 치아 깎아버렸는데 다시 붙여서 돌이킬 수 없잖아요. 이미 뭔가를 뽑아버렸는데 다시 심어달라고 할 수도 맞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치과 질환 자체도 이제 가역적이지 않고 두면 낫질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치과 진료에 있어서는 아주 신중히 선택을 하셔야 되겠다. 맞아요.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바람은 한 단계 좀 덜 받았으면 한다. 한 단계를 더 나아간 치료를 받아버리면 절대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경치료하고 인레이 등의 충치치료만으로 끝낼 수 있는 경우를 갖다가 신경을 뚫고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으로 넘어가 버리면 인레이로만 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더 치아 삭제도 적게 하고 신경치료를 안 할 수도 있었던 케이스인데 그거를 신경을 뚫고 그냥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해도 잘 쓸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그 치아가 평생 쓰느냐 신경치료하면 그쵸. 평생 쓰느냐 그거를 의문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거를 좀 남겨둬야 좀 평생 좀 발치로 갈 수 있는 그거를 갖다 기대 수명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치료를 하게 되면 그만큼 치아의 기대 수명 자체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들 오래 살고 싶잖아요. 치아도 오래 쓸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중간중간에 저희가 최대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서 맞아요. 많은 질문을 오늘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비도 오시는데 저희 방송 보시면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질문을 그냥 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컨텐츠를 빡빡하게 준비했더니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릴 시간이 좀 없었어. 근데 오늘도 근데 좀 바쁘긴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하죠. 퐁퐁님께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 앞니 2개 사이에 충치로 인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구멍이 생기기 전에 다니던 치과에서 크라운을 권유했었고 제 지인들은 레진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과잉진료 치과 갔다고 하는데 뭐가 맞을까요? 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 충치로 인해서 단순한 뭐 구멍의 크기를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치아가 약간 파절이 되거나 부러질 정도의 상황이라 그러면 크라운 치료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실은 많은 병원들에서 그냥 너무 쉽게 크라운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니의 충치가 예를 들어 한 절반 이상을 이미 먹었다. 그런 경우는 치아가 똑같 부러지기가 쉽기 때문에 실은 크라운으로 가는 게 과잉 진료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진으로 할 수는 있는데 레진으로 하고 몇 년 못 쓰고 부러질 것 같으면 그렇죠. 크라운으로 가는 게 좀 더 나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충치의 범위에 따라 그거는 과잉 진료일 수도 있고 레진으로 끝낼 수 있는 간단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는 충치의 사이즈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아요. 그 치과 입장에서는 이제 전 단계 치료를 해드리면 좋은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게 예후가 애매한 경우들 있잖아요. 맞아요. 실은 이제 그러면 서로가 동의가 되면 전 단계 치료하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 크라운으로 가시죠가 서로 동의가 되면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치료를 받는 입장에서는 아니 왜 받았는데 얼마 안 됐는데 또 크라운 해야 된다는 상황이 생기거나 그럴 것 같으면 아마 크라운을 권유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기는 맞아요. 합니다. 근데 뭐 레진으로 할 수만 있으면 실은 앞니는 또 레진으로도 해서 잘 버티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레진으로 해서도 잘 쓰시는 분들은 쓰시고 그러니까 터프한 음식을 좋아하시고 펌하게 쓰시면 개인별 레진을 하든 라미네이트를 하든 크라운을 하든 문제가 생기는 건 맞긴 합니다. 레진은 또 대신에 변색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쓰시다가 보면 이제 특히 앞니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이제 아예 크라운이 그냥 색깔을 잘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더 좋을 수도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상황을 저희가 뭐 명확히 알기 어려우니까 임상 사진이나 엑스레이 그런 게 있으면 도움이 될 텐데 그래서 어쨌든 그것만으로 이제 과잉 치료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레진으로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 이제 다니던 치과 말고 치과 많잖아요. 여러 군데를 가 보시고 이제 엑스레이나 기본 검사를 하시고 그 원장님의 그 치료 계획 설명 진단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는데 이제 근거를 들으셔야 되세요. 왜 원장님이 크라운을 권하는지 그 근거에 대한 에비던스를 좀 들어보시고 환자분이 납득이 가는 에비던스로 잘 설명이 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크라운으로 가더라도 그게 과잉 진료가 아니고 이유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유가 불분명하게 그냥 무조건 크라운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데는 실은 별로인 병원인 것 같아요. 저는 환자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답변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베스트님께서 항혈소판제 플라빅스 1년째 먹고 있습니다. 저도 레진이나 크라운 치료를 해야 하는데 약 안 끊고 치료 가능한가요? 네, 이제 항혈소판제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그러니까 출혈이 많이 날 수 있는 치료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혈 이슈잖아요. 그쵸. 항혈소판제나 이런 것들이 지혈 이슈이기 때문에 보통은 발치나 아니면 발치, 임플란트 아니면 잇몸 치료, 그쵸. 스케일링 이런 뭔가 하고 나서 피가 많이 날 수 있는 술식을 하고 나서 지혈이 안 될까 봐 그게 걱정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진이나 크라운 치료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피가 그렇게 많이 나는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적으로 안 끊고 해도 괜찮은데 만약에 그게 레진이나 크라운 치료를 하는데 치은 연화에 잇몸 속까지 뭔가 침범이 돼서 그 부분에 건드려야 되고 예를 들어서 피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끊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끊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환자분의 전신 상태가 어떻게 보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내과 선생님이랑 어떻게 보면은 편지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대학병원에서 트레이닝 받고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전신 질환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과 주치의 선생님이랑 저희가 이제 편지가 오고 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떠한 이유로 이런 관열적인 술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좀 끊을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사항이 있느냐 이런 거를 편지를 보내면 내과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이 환자분은 어느 정도 끊으면 되고 아니면 이 환자분 지금 끊으면 너무 큰일 나고 위험하기 때문에 안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하고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간단한 레진이나 크라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치료는 큰 문제 피가 없이 많이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안 끊고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 받을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질문은 다 우선 말씀드렸고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오늘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서 그럼 우선 진도를 좀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치아의 운명이라는 아주
오늘은 이제 총론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제 치과 의사로서 이제 뭐 많은 환자들을 보다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애가 성장을 해서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뭐 예를 들어 결혼해서 또 애를 낳고 키우다 보면은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은퇴하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노년에 죽는 것처럼 사람의 운명처럼 치아도 어떻게 보면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운명 살아가는 치아가 구강 내에서 돌출이 돼서 이제 뭔가 어떻게 보면 많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많은 고마운 일들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질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질환들이 뭐가 있죠? 가장 큰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에서도 가장 크게 이제 지출이 되는 것들이 충치랑 잇몸 질환, 양대 질환이고 이제 부정교합도 실제로 뭐 건강보험에서 보험이 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많이들 행하고 있는 수식 중에 하나이고 이게 실제로 그 3대 구강 질환 중에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치, 잇몸 질환, 부정교합 이 세 개가 3대 구강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요즘엔 또 더군다나 자녀들도 적고 하니까 자녀들을 대부분 다 교정과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즘에 또 많이 진료도 하시고 맞아요. 실제로도 이 부분 때문에 불편감을 제일 많이 느끼는 질환이 하나 있죠. 종특인 것 같기도 해요. 종특. 네. 한국 사람한테 특히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랙치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미국인이 햄버거 아무리 단단하고 질긴 거 먹어봐야 뭐 별로 안 단단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김치 나물 다 질긴 음식이 포함이 되고요. 우리가 먹는 고기, 육류 종류, 심지어 그 안에 있는 뼈도 씹어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뼈도 씹어 드세요? 뼈도 씹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실제로. 그리고 맨날 얼음 깨먹고, 그리고 누룽지 막 이런 거 먹고, 맞아요. 이제 사소한 간식조차도 다 딱딱하고 질기고, 정말 안 씹히는 오징어를 내가 씹어냄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맛있는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죠. 요즘 최근에 그런 글도 봤어요. 요즘에 커피숍들이 많이 생기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때문에 실제로 얼음을 많이 시켜 먹게 되고 그래서 크랙도 많이 더 느는 것 같다라는 글도 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강 내 최초의 어금니가 6살 때 올라오는데 그쵸. 우리가 한 100살까지만 산다고 계산을 해도 몇 년을 써야 됩니까? 94년 동안 이 치아가 버텨줘야 되는데 대구치도 진짜 저희 큰 어금니도 열일하네요. 그러니까 열일하다가 어느 날 실금이 가 있다가 그게 벌어지면서 쪼개지는 그런 문제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특히 너무 많이 보고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 제가 끼워 넣어봤습니다. 억지로. 아니 억지라기보다는 실제로 제일 불편하고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저것 때문인 경우도 있고 교정과에서도 많이들 봐요. 왜냐하면 이제 교정을 하기 전에는 별로 크랙에 대해서 금에 가 있는 신경 안 쓰시다가 장치가 다 떼고 이제 교정 다 끝났습니다 하면은 이제 눈에 보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교정하면서 이렇게 됐나요? 그런데 이제 예전 사진들이랑 이제 보면서 이제 원래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거 저도 이제 관심 갖게 돼서 보는데 실제로 진짜 실금이 진짜 많아요. 그냥 이게 질환으로 이제 분류되는 이제 금간 크랙 말고도 그냥 실금 같은 게 정말 많이 가 있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게 진짜 우리가 눈으로만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현미경으로 그럼 더 많이 마이크로스코프로 굉장히 밝은 광원에서 어마어마하게 확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치아 중에서 실금이 없는 치아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크랙은 많은데 이게 더 쪼개져서 진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개인차가 너무 많아요. 그쵸. 치아마다도 너무 차이가 크고. 그래서 좋은 제가 봤을 때 꼭 지켜봐야 될 치아 운명을 좌우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요렇게를 조금 저희가 앞으로 요 테마들 중에서 이제 하지 말 것들 이런 거는 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제 충치나 치아 후식에 관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 맞아요. 이거는 너무 글씨가 많잖아요. 글씨가 이렇게 많은 PPT로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최악입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PPT.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이거 한 페이지에 우리가 다 묻고 싶은데 너무 최악의 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저는 바로 이제 교수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남원장님이 이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좀 빨리 하고 싶은 말들을. 그러니까 충치가 만약에 생겼어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치아를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그러면은 6살 때 올라오면은 관심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이 되기도 하고 보험이 안 되나요, 실란트가? 보험이 그 연구치는 됩니다. 그렇죠. 연구치는 되고. 그래서 이제 실란트를 이제 홈 메우기 사업이라 그래서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하고 맞습니다. 실란트로 홈을 메우는 거를 해줘서 충치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고 끈적끈적하고 그런 것들을 엄청 좋아하죠. 초콜릿, 젤리 이런 거 엄청 좋아하고 그거 먹고 양치 안 하고 잘 자고 그러면 이제 충치가 너무너무 맞습니다. 잘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리고 대부분의 충치의 시작은 엄마 아빠들의 입 뽀뽀에서 시작이 됩니다. 맞아요. 맞죠? 맞아요. 충치의 요소가 이제 세균 요소가 있는데 이제 이가 있어야 되고 세균이 있어야 되고 이제 당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당분 많이 먹는 거고 또 아이들이 이제 세균이 다 어디서 오냐? 부모님 뽀뽀에서 오는. 그러니까 부모님 입안에서 오는 거예요. 주 양육자로부터 이제 저희가 감염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실란트는 이제 4학년들 이제 전국의 4학년들은 주치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무료로 해줍니다. 그래서 근데 4학년 때 하기에는 그때까지 남아있는, 그러니까 실란트라고 하는 건 충치가 안 생긴 치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살아있는 애들이 많지는 않을 수 있어서 그 전에 해놓고 떨어진 것들이 생기면 그때 보수한다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6세 이럴 때 이 나올 때 한번 실란트 하시고 그 다음에 연구치 나올 때 하시고 그 다음에 4학년 때 좀 보수 공사 하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충치가 조그만하게 있으면은 대부분 이제 레진 치료를 하자고 할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레진 치료보다 조금 충치가 더 넓어졌어요. 아니면 치아 사이 충치가 생겼어요. 그러면 인네일을 하자고 할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인네일보다 조금 더 넓어졌어요. 교두를 침범했어요. 그러면 이제 온네일을 하는데 온네일조차 안 하고 바로 크라운으로 넘어가는 곳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또 충치가 깊으면 또 신경치료 하재요. 근데 이제 신경치료 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쵸. 실패했으면 바로 발치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재신경치료를 했는데 남원장님이 잘하시는 또 재신경치료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제 발치유하고 거기 공간을 브릿지로 하든지 그냥 살든지 임플란트 하든지 틀리하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두 겪고 있는 치아의 생로병사 같은 그렇죠. 느낌이에요. 충치로 인한 생로병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의문점이 있단 말이에요. 치아를 최대한 안 깎고 싶어서 나 이거 인네이나 온네이 아니면 크라운 안 하고 레진으로 할 수 있는데 아까 딱 홍콩님 질문이시잖아요. 레진으로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안 되나요? 했는데 레진이 치아 삭제량을 최소화한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지만 실은 레진으로 할 수 없는 범위를 레진으로 해놨다가 치아가 파절이 된다거나 기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가끔씩은 치아가 금이가 있는데 그거를 크라운으로 안 넘어가고 레진으로 한 다음에 오히려 발치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진단과 그거에 대한 근거 설명을 들으시고 저는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경치료 나 안 하고 싶은데 병원에서 일단 치아 사이 충치 있는데 아프지도 않은데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해야 된대요. 만약에 충치 제거하고 나면은 어떤 분들은 막 기둥도 세워야 되고 크라운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신경치료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이렇게 오시는 분도 되게 많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 이거 신경치료하면 무조건 크라운 해야 되나요? 나 이거 뭐 어금니인데 뭐 크라운 안 해도 되나요? 안 할 수는 없나요? 이런 식의 질문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신경치료 후에 염증이 생겼는데 뽑아야 뽑고 임플란트 해야 된다는데 신경치료까지 했으니까 최후의 방법까지 했으니까 방법이 없다 그러는데 방법이 진짜 없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신경치료까지 실패했어요. 그러면 원장님 이거는 정말 답이 없는 거 아닌가요? 정말 좌절스러운 모습으로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인네이로 가느냐 크라운으로 가느냐를 치료 계획을 결정을 하는 거는 실은 가장 좋은 거는 모든 우식을 제거하고 건전하게 남아있는 본인의 치아의 양을 보고 인네이로 가느냐 크라운으로 가느냐를 갖다가 결정을 하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견적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전체 치료 계획을 세우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환자들이 이제 추가 비용 내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좀 큰 쪽 다음 단계의 치료 계획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기는 해요. 네, 조금 더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하면 다음 단계 그냥 먼저 가버리는 게 이제 진료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을 할 수 계속 유혹이 있죠. 그렇게 하는 게 더 큰 나중에 문제가 더 적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도 그런 게 문제가 더 없을 수도 있으니 다시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 게 또 어려운 과정이라고 하면, 그래서 아주 그 주치 선생님과 본인의 상황과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서 저희가 모든 개별 사항에 대해서 이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이 부분은 꼭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네. 저희가 나눠서 맞아요.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앞으로 강론 시간에 답변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 저희 둘은 50분간 떠들 수 있습니다. 2시간도 떠들 수 있습니다. 케이스 증례를 가져오면 우리 떠들 수 있는데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 하지마 시리즈를 검색해 보라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은 총론 시간이니까 충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경치료. 이거는 제발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신경치료를 전공으로 하시는, 그러니까 전문으로 아주 딥하게 할 수 있는 분께서 이러면 하지 마.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솔직히 현미경까지 갖다 놓고 신경치료 진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편에 속하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신경치료 제발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치과사들은 본인 치아에 대해서는 신경치료를 되도록 안 하려고 합니다. 되도록. 여기에 완전 힌트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신경치료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겁쟁이라서? 치과사들이? 아니. 치과의사가 말고요. 환자분이 아프시니까 이것도 하면 붓고 아프고 이런 과정이 몇 번 가야 되고. 근데 요즘엔 또 많이 신경치료 절차도 많이 간소화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대부분의 치과에서 환자가 일단 아프다고 하면은 아니면은 크라운 씌워놓고 아플까봐 일단 신경치료까지 하고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프거나 아플까봐 일단 신경치료를 하는 게 신경치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경치료를 한다는 거는 분명히 해야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신경치료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신경치료란 치료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만약에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요즘 완전 대세인 VPT, 바이탈 펄프 세라피에 주목을 해라. 이것도 이제 신경치료의 일종이기는 한데 핫한 분야인 거. 네.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다뤘던 이게 롱텀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일부 신경을 제거하는 것들이 성공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실은 많이 안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제로의 발달로 이제 바이탈 펄프 세라피를 하고 나서 좋은 결과를 오랫동안 쓰더라 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목하시면 전체 신경치료를 피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크랙치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증상이 씹을 때 어떻게 얻어 걸릴 때 찌릿한 그 예리한 통증이 있을 때 초기에 치료를 개입을 하게 되면은 신경치료를 거의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아파서 무조건. 가니까 씹을 때 아프니까 무조건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해야 돼요. 여기 상담받고 하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치료 분야도 진짜 이거 한 몇 부작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는 거의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그래서 이런 근거들이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 앞으로 저희가 또 다룰 예정이고 이제 잇몸 질환과 이제 치주 질환이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치과에서 많이들 이제 받게 되고 근데 이제 치과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아주 즐겁지만은 않은 진료이기는 하죠. 치과 운영 측면에서는 그렇죠. 우리 치과계가 현실이 실은 이게 보험으로 묶어놓은 항목들이 그러니까 치과는 왜 이렇게 비쌀까 하지만 실은 보험에서 중요한 환자들의 치아를 지키기 위한 좋은 치료들 예를 들어 신경치료 아니면 잇몸 치료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뭐 아이들 같은 경우 실란트, 레진도 요즘에는 만 12세까지는 보험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이 나이 들어서 이제 65세 이상이 되면 또 임플란트도 어쨌든 필요한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틀니, 임플란트 이런 게 다 보험 항목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스케일링도 보험이 되죠.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제 보험 항목에 묶여 있는 걸로는 실은 치과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월급을 줄 수도 없고 실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비급여 진료에 치중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맞아요. 실은 정기적으로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나라죠. 정말 이 일의 모든 걸 다 보험으로 보장해주는 이제 한국 입장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정말 괜히 치과 치료를 받으러 한국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비니값 다 나오고 또 정말 남는다. 우리나라는 그런 구강 질환 측면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진료를 받는 입장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치주 질환, 잇몸 질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다 보험 항목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실은 이런 치과계 현실 때문에
열심히 환자들을 그 관리를 해주는 병원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고 쉽지가 않죠 이게. 그리고 일반 환자들 입장에서도 받고 싶지 않은 치료예요. 왜냐면은 별로 안 아파요. 잇몸 질환, 치주 질환이 발생이 돼도 진료 받고. 그러니까 받고 난 후가 그런데 받기 전에 난 스케일링만 받으러 왔는데 피만 좀 났는데 맞아요. 뭐 약간 마취하고 뭘 긁어내야 된다고 하고 잇몸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싫죠. 아프지도 않은데 왜 이거를 내가 돈도 내야 되고 여기 마취해가지고 째가지고 막 그런 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환자도. 그러니까 환자도 싫어하고 치과사도 돈이 안 되니까 싫어해요. 둘 다 싫어해. 그러니까 안 하지.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진료이기는 하다. 그래서 맨날 안타까운 분들이 나 맨날 치과 가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받았는데 왜 점점 잇몸이 나빠지나고 하나고 나는 이제 잇몸이 태생적으로 정말 유전적으로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진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잇몸 질환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하지마 시리즈 말고 이건 꼭 해라 시리즈 있거든요. 맞아요. 그 시리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리즈 때 저희가 또 좀 다뤄보기로 하고 롱맨님께서 질문 잠깐 받을게요. 이 질문이 연결돼가지고 저는 악취가 심한 것 같습니다. 충치도 있고 잇몸에 염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잇몸에 피가 자주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악취에 영향이 있는 거겠죠? 맞아요. 악취에 아주 완전히 있습니다. 완전. 네. 구취의 원인이 이제 입안에 있는 세균 그리고 단백질을 많이 먹는 섭취하는 식단도 실은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단백질을 분해해서 구취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질환이 있으면 이제 당연히 염증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치과에 가서 충치도 잘 관리하시고 피가 나는 건 방금 말씀드렸던 잇몸 질환. 잇몸 질환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단순히 치석치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균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균막 제거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꼭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빠르게 치료 받으세요. 지훈님께서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그러던데 앞니는 마취가 안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저도 앞니 치료해야 되는데 스케일링 할 때마다 앞니 쪽은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앞니 치료 무서워서 날짜를 계속 미루고 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앞니는 마취가 안 되나요? 이거는 실은 위턱뼈의 앞니, 그러니까 위턱뼈는 뼈 자체가 상대적으로 아래 턱뼈에 비해서 무르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옆에다가 마취액을 흘려만 놓으면은 어떻게 보면 마취가 잘 되는 맞습니다. 부위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같은 경우에는 실은 뼈가 좀 단단하기 때문에 이제 마취가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스케일링 할 때마다 앞니 쪽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는 이제 본인이 거기가 지저분한 것도 있어요. 아래 앞니 뒤쪽이 항상 치석이 엄청 많기 때문에 치과 위생사들의 타겟입니다. 왜냐면 거기에다가 스케일링을 하면은 거기서 돌덩이 같은 게 막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부터 정말 할 게 많고 내가 잇몸이 안 좋기 때문에 더 아픈 거고 스케일링은 실은 마취를 하고 하는 술식이 아니에요. 잇몸 위에 있는 세균막을 제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너무 아프다고 하시면 저 너무 아픈데 각을 마취라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잇몸 표면을 마취시키는 마취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낫다. 그리고 이제 앞니 쪽은 마취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마취가 조금 더 다른 것보단 아파요. 점막이 좀 얇기도 하고 마취 자체가 아파요. 네, 마취 자체가 조금 아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을방학님께서 예전에 치아 수명은 의외로 짧아서 45에서 50년 정도라고 봤는데 중년 이후 치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치아의 수명이 4, 50년이라고 보기에는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책에서 보셨는데 요즘에는 다를 것 같은데요. 왜냐면 8, 90세 어르신들도 오셨는데 이 치아가 그냥 짱짱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네. 사바사예요, 사바사. 사람 바이 사람. 사람마다 너무 다릅니다. 사람 바이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실은 일반 식습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본인이 치아 사이에 음식물 끼는 거 관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한 크랙 관리 이 두 가지를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평생 죽을 때까지 임플란트 없이 죽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20대에 다 뽑고 임플란트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사바사인 거죠. 그러니까 중년 이후에 치아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년 이후가 되셨는데 치아가 다 있으신 거죠. 그쵸. 추측을 해보면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두 가지 잇몸 관리랑 크랙 관리만 잘 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정말 충분히 오랫동안 본인 치아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일상에서는 양치질을 이제 변형 바스법 잘 검색해 보셔가지고요. 그 방법으로 밤에 적어도 잘 때 한 번은 꼭 해주시고 칫솔질을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이제 할 때마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구강 용품 중에서는 중년 이후에는 이제 그 치간 칫솔
써서 치아랑 치아 사이 옆면 이게 맞닿아 있는 이 옆면 사이를 닦아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꼭 쓰시고 혀 클리너 쓰시고 그리고 입안의 중년 이후에는 이제 침분비가 좀 줄어가지고 입이 산성화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입이 건조해지면 산성화되고 세균이 더 빨리 이제 증식되거든요. 그래서 입을 자꾸 이제 적셔줄 수 있도록 이제 수분 섭취를 주기적으로 해주는 거죠. 이건 롱맨님께도 포함될 것 같아요. 약치 심하다 그랬는데 우선은 충치 때문일 수도 있고 혀 잘 닦으세요. 혀 클리너 꼭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 좀 민망하지만 치태가 염색된 걸 보여주는 치약이 있습니다. 네, 그걸로 쓰시면 어디를 닦아야 되는지 볼 수 있어요. 치과에서 판매를 하니까 거기서 구입하셔서 써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름을 해도 괜찮지 않나요? 이게 그게 의료법에 뭔가 있어요. 그래요? 네, 이게 제가 말해도 괜찮지 않나요? 아니요. 의료인이 그 제품명을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마도. 네. 아무튼 근본이 없는 법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근본적으로 이거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상한데? 네, 무무님께서 민망합니다. 네, 무무님께서 왼쪽 임플란트 13년 전에 4.5년 전에 13년 전에 이게 무슨 말이시죠? 왼쪽 임플란트 13년 전에 4.5년 전부터 13년 전에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4년 반 전부터 코옆 통증과 함께 감기만 걸리면 누렁농이 나와요. 내용 결과 원장님께서 신경이 맞닿아서 그렇다고 결과론적으로 전체 마취하고 치료한다고 소용없다고 하시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신경이 맞닿아서 좀 이상하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코옆 통증과 함께 감기만 걸리면 누런롱이 나온다고 했는데 아마 위턱뼈일 것 같고요. 근데 보통 위턱뼈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랑 신경이 맞닿은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코 속의 공간인 상악동하고 맞닿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아가 됐든 임플란트가 됐든 상악골의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가 식립이 됐는데 그게 예를 들어 염증이 생겨가지고 뼈가 다 녹았다. 그러면 이제 상악동에 이제 코 속 질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상악동염이 대표적으로 보통 저희가 이제 축농증 이런 것도 이제 상악동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관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임플란트 재수술을 하는 거를 고려를 해보셔야 되죠. 일단은 명확하게 그 임플란트로 인한 그 코 속의 염증인지를 진단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정말 맞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 이비인후과적으로도 물론 치료를 따로 받는 게 좋겠지만 구강 내에 염증의 원인이 되는 거를 제거하고 재수술을 하는 게 중요한데 재수술은 난이도가 당연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치가 많은 곳에 가시면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충분히 뼈를 만들어서 다시 요새는 이제 재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곳에 가셔서 재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농이 나오는 걸 방치할 이유는 없어요. 그 원인은 좀 잘 봐야 될 것 같기도 한 게요. 실제로 근데 그 임플란트 때문이면 13년 전이면 그때부터 바로 문제가 됐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이게 최근에 문제인 거 보면 최근에 뼈가 점점 녹다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임플란트 원인이 아닐 수도 있으니 이비인후과와 이제 치과와 진단을 정확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스케일링만 하면 치료한 것 중에 하나씩 떨어져서요. 인레이한 것인지 레진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스케일링하기가 겁나서요. 스케일링은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스케일링 잘하는 선생님이 계시는 걸까요? 꼭 필요합니다. 스케일링 꼭 필요하고 이제 스케일링에서 떨어졌다기보다 스케일링에서 떨어질 정도면 그냥 이제 수명을 다 한 거예요. 소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질 만한 상황에서 맞아요. 이제 진동을 주니까 떨어지는 건데 네. 실은 이제 그런 정도로 치아가 계속 깨진다는 거는 그럴 제품을 만들어 놓지도 않았을 뿐더러 우선은 스케일링 기계만으로 치아가 붙여놨던 접착물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떨어질 때가 돼서인 거라 되려 그러니까 초음파 팁이잖아요. 초음파 팁이기 때문에 갈아내는 게 아니고 치아의 딱딱한 표면에서부터 진동과 어떤 주파수의 그거를 파장을 쏴가지고 거기서 떨어뜨려 내는 거기 때문에 실은 이제 뭐 불완전하게 치아에 접착이 돼 있는 레진이나 어떤 인레이 치료 재료가 그 진동으로 인해서 탈락이 될 수는 있는데 이제 그게 꼭 그거가 무서워서 스케일링을 안 받는다는 거는 그게 더 진짜 문제죠. 어떤 느낌이냐면 식탁 표면이 닳아질까 무서워서 식탁을 사서 한 번도 안 닦았다. 맨날 거기서 그냥 밥을 먹는다. 이 느낌하고 똑같아요. 그럼 식탁은 새 거가 되나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저분한 게 계속 코팅이 되는 건데 그게 절대 식탁한테도 좋은 게 아니고 우리 건강에도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아끼려다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저는 스케일링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떨어질 거를 잘 발견한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만약에 붙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치과 질환 중에 또 아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미세하게 누출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미세 누출이 있는 게 나중에 질환을 안에서 크게 키우거든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꼭 받으십시오. 그래서 스케일링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1년에 한 번도 부족할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 이것도 한번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접착하지 마. 왜냐면은 치과가 어떻게 보면 접착, 합착 이런 뭔가를 붙이는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똑같은 인네일을 하는데 이제 이게 레진 치료를 하는데 그게 오래 쓰냐 못 쓰냐는 실은 그 인네이나 레진이 깨지는 것보다 거기에 접착을 제대로 원칙적인 접착을 안 해놓으면 그게 탈락이 되거나 접착 맞습니다. 사이에 틈이 생겨서 그 사이에 충치균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실패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인 접착을 안 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오랫동안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치과 선생님들도 같이 들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진선웅님께서 양 어금니가 씹을 때 간혹 끼인 느낌, 묵직한 느낌이 있어서 씹을 때 불편한데요. 짜릿한 통증은 없어서요. 크랙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찌릿한 통증이 있을 때 치과 진료 받아봐야 할까요? 네, 찌릿한 통증이 없어서 이건 제 생각에는 푸드 패킹도 의심을 해봐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씹을 때 간혹 끼인 느낌. 상습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어금니 사이에 음식물이 딱 끼잖아요. 네네네. 근데 음식물이 이미 끼어 있는데 그 위에 계속해서 새로운 음식물이 끼게 되면 치아가 살짝 이게 되면서 씹을 때 굉장한 압통이라고 하죠. 그쵸. 네. 그런 통증이 유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되게 아파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래되면. 음식물 끼는 게 있는지를 조금 보시고 치실을 좀 써볼 필요가 있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치아 사이 충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크랙이 있는 것 같은 정확한 진단을 원하시면 큐레이 펜이나 이런 특정한 장치가 있는 뭔가 장비가 있는 곳에 가시면 조금 더 명확한 진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셔서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증상 재현이 안 되고 진단이 안 되면 치료를 결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고 엑스레이를 찍고 환자분의 증상을 기록을 해놓고 그 똑같은 곳에 가셔서 정기적으로 가서 체크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명확한 치아가 나오고 그 치아가 진단이 된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통증이 있을 때는 가끔 위아래가 헷갈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느끼는 사람들 입장에서 환자분 입장에서 분명히 아래가 아프다 그랬는데 원인이 위에인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 잘 체크해 보셔라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이 진짜 쏟아지긴 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유성훈 원장님도 열심히 준비하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저희가 남은 질문들은 오늘 다 해결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잇몸 질환에 대해서 보면 이 뭐 스케일링, 치주, 소파수, 치주수 이 단계별로 있고 이것들은 저희가 한 번씩 앞으로 또 다뤄서 제발 치과에 정기적으로 가서 나이가 들수록 스케일링만 받지 마라. 적절한 시기에 치주 소파술도 있고 치주 수술도 있고 세균막의 위치에 따라서 더 나아간 잇몸 치료를 받아야 될 수가 있다. 그거가 핵심이고요. 단순히 스케일링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스케일링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스케일링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치주 질환이 정말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주 질환이 있어요. 실은 저도 미세한 치주 질환이 있고요. 유성훈 원장님도 미세한 치주 질환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밥을 먹고 사는 이상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근데 치주 질환은 일어나고 난 이후에 가시면 늦습니다. 치료를 해도 뼈가 다시 올라오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을 때 관리해야 된다. 예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좋을 때 건강할 때 주기적으로 하셔서 잇몸 질환에 대한 처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그 실제로 교정과 영역에서도요. 이게 깊게 물리는 분들이 있어요. 위에가 아래를 많이 도면 이제 과계교합이라고 하는데 딥바이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치주에 영향을 줘요. 앞니 쪽에 특히 그리고 어금니 쪽에서도 이제 그런 교합들이 꼭 치주 질환에 영향을 주는 부정교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하자 시리즈. 이건 해야 돼 시리즈에서 그건 저희가 또 준비해서 이런 구강 질환이 어떤 게 있고 이제 부정교합에서 어떤 게 있는지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죠. 치과에 돈이 안 돼요. 잇몸 치료 열심히 해봤자. 근데 치과에 갔는데 내가 스케일링 받으러 갔는데 그 치과에서 여기는 세균막이 약간 잇몸 아래로 진행이 돼서 여기는 좀 잇몸 치료 마취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곳에는 받아야 돼요.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왜냐면은 돈도 안 되는 그 잇몸 질환을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해주신다는 건데. 근데 나 아프지도 않은데 얘네들 돈 벌려고
이거 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치과에는 정말 돈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해준다는 거는 정말 그 환자분의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열심히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치주랑 인문질환 예방이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올바른 양치질, 안 그래도 아까 그 관리 어떻게 하나 했는데 올바른 칫솔질 해주시고, 그리고 음식물 먹고 난 후에는 반드시 칫솔질을 해주시는. 맞아요. 그리고 이게 환자의 관리와 치과의 관리 이 두 가지가 병합이 돼야지 치주 질환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빈도수도 되게 중요해요. 2회 미만과 2회 이상에 있어서의 질환율의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가끔 진짜 깜짝 놀랄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 닦거나 이런 특히 학생들은 되게 많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적어도 2번은 당연히 닦아야 되고 밤에 한 번은 진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치간칫솔, 치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는 치실, 이제 좀 나이가 들수록 공간이 이제 치아 사이 틈이 넓어진다면 이제 치간칫솔까지 잘 써주시는 거, 그리고 혀 클리너까지 써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방에 대한 부분은 유성훈 원장님이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강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제발 해야 됩니다 시리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관련된 저의 근본적인 아주 그런 치태를 염색할 수 있는 그런 치약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정교합에서는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 교정 그냥 안 하고 보철하면 안 되나요? 교정 안 하고 싶은데요? 하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강남에서 그냥 치아가 삐뚤빼뚤한데 빨리 예뻐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깎고 라미네이트 하거나 다 깎고 크라운 하거나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치아가 쓰러져 있는 경우에 교정을 안 하고 그냥 진료를 받고 싶다라는 의견 때문에 그냥 이제 이를 깎거나 주변 치아를 깎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런 건 꼭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고, 투명 교정 치료를 꼭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릴 거고, 무조건 교정 치료 어릴 때부터 빨리 하는 게 좋을까요에 대한 얘기들도 좀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요거는 이제 아까 남원장님 말씀하셨던 것도 같이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치아들이 빠지고 나면 뭐가 문제냐면 쓰러져요. 이들이 쓰러지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대합치라 그래서 물리는 치아는 내려오고, 옆 치아들은 이들은 다들 기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가 빠지면 쓰러져요. 근데 이때 교정 안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그건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여기다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하면 이를 깎아서 이렇게 브릿지라고 하는 걸 하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라도 얘를 깎아야 될 거잖아요. 아니면 여기에 맞춰서 기가 막히게 심더라도 프로파일이 이제 치아의 형태가 예쁘게 나오거나, 여기에 이렇게 치아 모양을 만든다 그러면 요런 틈이 생긴단 말이죠. 이 주변에도 틈이 생기고, 이게 잇몸 질환에 굉장히 해롭기 때문에 이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교정적으로 치아를 좀 움직여 놓고, 이 부분으로 간단히 교정할 수 있거든요. 해놓고 나서 교정하셔라. 이제 임플란트나 치료를 받아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강력하게 환자분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교정적으로 해결을 하고 보철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실은 제가 이 치아를 깎고 여기다 임플란트를 하고 여기에 크라운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만들어드린 개원 초반의 케이스가 있는데 그 환자분을 볼 때마다 너무 제가 창피합니다. 치과사로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또 환자분께서 시간 관계상이나 아니면은 규정을 너무 원치 않기 때문에 그걸 어쩔 수 없이 진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가끔 또 마모님 병원에서는 해외에서도 많이 오시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이제 항상 돌아가는 것 같아도 원칙적인 치료를 했을 때 결과는 더 좋은 것 같아요. 환자한테도 치과사한테도. 맞아요. 저희가 교정 진료도 잘 끝나고 나신 분들은 볼 때마다 반가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정기 체크업을 하니까 교정과는 매년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떨어진 거 없는지, 뭐 유지장치 떨어진 거 없는지 보는데, 잘된 치료, 원칙대로 잘한 치료들은 올 때마다 반가워요.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런 내용들을 했고,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교정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다뤄드릴 게 되게 많은데, 이거는 저희가 또 이어가지고 해드리고, 오늘은 강론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질문을 좀 더 질문이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역대급으로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 롱맨님께서 스케일링이 구치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도움됩니다. 실제로 이제 입안에 있는 세균과 그다음에 치석을 제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치석을 제거하면서 그 밑에 쌓여있던 염증들, 왜냐면 치석이 위에 덮고 있다는 건 치석 밑에
그러니까 치아랑 잇몸 사이의 경계를 치석이 덮고 있는데 그 밑에 부분에 있는 세균이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염증들이 치석에 가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레몬님께서 30여 년 전 브릿지 치료를 했고 1년 전 브릿지가 탈락됐습니다. 30년간 브릿지 말고 멀쩡한 쪽으로만 거의 씹다 보니 얼굴이 약간 틀어진 느낌입니다. 제 생각으로 임플란트 해야 할 것 같은데 턱교정 치료 치과부터 진료를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치과부터 진료 가야 할까요?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대학병원 치과 진료 받으면 둘 다 진료 가능할까요? 그럼 대학병원 치과와 개인 치과병원 진료비가 차이가 많이 날까요? 아주 많은 질문을 함축적으로 해주셨는데 브릿지가 탈락됐다. 제 생각에는 일단 뭐 토탈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브릿지를 했지만 결국엔 임플란트를 하고 해야 되는 거고 실은 제가 제일 환자분들한테 안타까운 거는 결국에 불편하기 때문에 편한 쪽으로 한쪽으로만 계속 편측 저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쵸. 항상 노력을 하셔야 될 게 양쪽으로 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으로만 씹다 보면은 얼굴에 근육이 발달해서 비대칭이 될 수도 있고요. 불편한 쪽이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건데 그거를 통증을 해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치아 교정 상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보철 치료도 해야 되고 아마 신경 치료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탈 플랜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과가 함께 있는 대학병원을 가셔도 뭐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개인 치과 중에서 여러 대학병원 출신의 원장님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는 토탈 플랜이 가능하거든요. 협진이 잘 가능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가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대학병원이 개인 병원들보다는 비용이 더 비싼 걸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많이 차이가 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진짜 원하신다면 비교하시고 난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김유승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아파서 신경치료 어금니를 해놓았는데 잇몸이 부어서 음식 씹을 때 잇몸이 같이 씹혀서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금니하고 스케일링한 지 어금니 치료하고 네. 스케일링 치료한 지 일주일 정도 됩니다. 잇몸이 부어서 제 생각에는 잇몸이 같이 씹히는 걸로 봐서는 제 생각엔 최후방 구치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제일 끝쪽에. 그래서 이제 그쪽에 맨 끝부분에 잇몸이 말려 들어와서 씹힌다고 하면은 실은 그쪽 잇몸을 살짝 절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 잇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크라운을 하고 나서 옆에 볼살이 씹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트의 문제예요. 크라운의 디자인이 위 아래가 이렇게 저스트하게 약간 저스트하게 물리면 약간 그 볼살이 씹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버칼 쪽 교두가 조금 바깥쪽으로 나와서 이제 볼 근육을 밀어줘야지 씹을 때마다 거기가 안 씹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합 관계가 정확하게 물리는지를 조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계속해서 씹힌다 그러면은 뭐 일시적으로 약간 씹히다 말면은 적응이 될 거고. 그렇죠.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 쓰시다가도 지속이 되면은 이제 약간 교합 관계를 파악을 하고 이제 보철물의 디자인을 조금 변경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셨던 치과에서 가셔서 우선은 이제 잇몸을 좀 가라앉혀 줄 수 있는 가글도 있고요. 그런 것도 이제 처치해서 좀 받아보시고 거기 좀 조심히 써보시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진료받았던 곳에 한번 바로 가보시면 아마 체크업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피님? 2년 전쯤 신경치료 골드크라운 어금니 뿌리 하나가 염증 때문에 녹았어요. 치료는 했고요. 그 밑은 비어있는데 그 치아는 빼야 하나요? 나머지 뿌리로 지내야 할까요? 그쪽으로 많이 씹으면 살짝 아프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뿌리 하나가 염증 때문에 녹았고 그 밑에가 비어있다고 했는데 그걸 제거했다는 얘기인 걸까요?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재신경 치료를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재신경 치료를 안 하고 그 밑에 부분을 갖다가 그냥 염증만 긁어내는 건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뼈가 다시 생기진 않을 거고요. 근데 근본적인 치료를 해서 재신경 치료를 해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 아래 부분이 염증이 생긴 그 뼈가 다시 우리 몸에서는 뼈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뼈가 생기는지 재신경 치료를 했다고 하면은 그 뼈가 생기는지를 체크업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씹을 때 아픈 느낌 같은 경우에도 재신경 치료가 성공을 했다 그러면 뼈가 생기면서 아픈 증상도 이제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신경 치료를 잘 하는 곳에 가셔서 조금 진단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형무진님께서 한 2주 전에 스케일링을 받고 엑스레이 찍었는데 그땐 치과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한 3일 전부터 갑자기 아래 송곳니 쪽 잇몸이 누르면 아픈 느낌이 듭니다. 양치할 때 피도 한번 난 것 같고 잇몸 염증 가능성이 있을까요? 치과를 다시 한번 가야지 약을 먹어보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치주 질환의 특성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잇몸 밑에 세균들이 이미 막을 쳤잖아요. 근데 치과 가서 잇몸 위에 세균막만 제거하는 스케일링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세균들이 잘 살고 있는데 위에서 깔짝깔짝 세균막을 일부만 제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밑에 있던 세균막에서는 오히려 더 부작용이 일어나서 오히려 고름이 나거나 피가 나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세균막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 다음 단계의 잇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의 잇몸 치료를 해주는 곳에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시고 잇몸 치료를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근데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치주 질환이 더 진행되는 경우도 실제로 많나요? 진행된다기보다는 이제 위쪽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일부만, 그러니까 아래쪽까지 세균막이 쳐져 있는데 위쪽에 일부만 예를 들어서 세균막을 이제 제거를 해놓으면 이제 위쪽에 잇몸이 치유되면서 여기가 달라붙어요. 근데 이제 안쪽에 세균들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골마서 터져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가시가 박혀서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잡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시를 빼다가 일부분 절반이 안에 박힌 채로 위에가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안쪽에서 계속 간질간질하고 커지다가 어느 순간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케일링만으로 실은 염증이 진행되지는 않다. 스케일링 때문에 염증이 된 건 아니고 염증이 다 제거되지 않아서 그걸 이제 제거하는 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롱맨님께서 선생님 레진은 당일 치료로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죠. 당일 치료로 끝나는데 레진이라는 것 특성이 어쨌든 치아랑 경계 부위를 잘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일주일 뒤에 레진이랑 치아의 색상이 잘 어울리는지를 보고 그 부분을 한 번 더 다듬어주는 그런 폴리싱 과정을 거치면 완성도가 조금 더 높아질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질문. 시간도 이제 다 돼서. 양양이네 라이브님께서 11살 어린이인데 엑스레이 찍어보니 영구치 4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영구치 결손일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1살이면 대부분 나올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제2대구치 말고 제일 끝에 있는 두 번째 큰 어금니 말고는 거의 다 나와 있는 시기인데 4개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앞니 아니면 작은 어금니가 제일 많죠. 영구치 결손이.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앞니나 작은 어금니가 많은데 근데 또 부위마다 또 특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4개가 붙어 있냐 띄엄띄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치료 방법이 달라질 것 같고 11살이면 이제 골격이 항상 그러니까 한참 자라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골격을 어느 위치에 둘 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교정인 치료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우선 크게 나누면 골격적인 부정교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교합을 어디에 맞출 거냐에 따라서 치료 계획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영구치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영구치가 없는 자리에 유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유치를 그냥 쓸 때까지 쓸 거냐, 아니면 그 영구치로 대체할 거냐. 그래서 우선은 이 4개가 없는 거에 대해서 가까운 이제 교정 진료를 잘 보시는 교정 전문의 선생님께 가셔서 우선은 교정에 대한 얘기를 먼저 상담을 받아서 그럼 이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울 수가 있어요. 성장기 동안에는 어떻게 교합을 맞추고 그 교합에 맞춰서 치아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입술의 모양은 어떠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쓸 건지, 이것까지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가까운 빠른 교정치과에 가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좀 안타까운 게 엑스레이 파노라마 한 장만 딱 올라와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유튜브 댓글에 이렇게 아니면 이런 질문사항 할 때 이런 파일을 올릴 수가 없나요? 아직은? 혹시 있나요? PD님 올릴 수가 있나요? 파일 엑스레이 같은 거, 파일을 사진 같은 거? 유튜브가 일을 안 하네요. 그치. 유튜브가 일할 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파일만 딱 올라갈 수 있으면. 이게 그리고 원격 진료 있을 수 있어요. 의료법에 법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네요. 어쨌든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벌써 돼서 다음 방송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하지마 시리즈의 첫 탄이었는데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룰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총론입니다. 총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지마에 대한 강론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맞아요. 디테일한 케이스를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더 이제 지금처럼 오늘 같이 또 질문도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저희가 하지마 시리즈를 외쳤던 치과 의사 유성원입니다. 네, 남택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비 오는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